네, 인구수는 크게 위험 요소로 작용하지 않고요. 인구의 증감보다 더 중요한 건 인구의 이동이다. 이제 이 지방권은 다시 제자리로 복귀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거나 좀 어려울 것이다. 큰 틀에서는 인구가 뭐 감소하고 가구 수가 감소할 수는 있어도 이 가격이라는 숫자 자체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부동산 파트에서 제가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좀 이제 교수님부터 드려보면 한국 집값 뭐 향후 10년 좀 위험한 위소로 이제 인구 감소, 뭐 가구 세대 수 감소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집값이 이제는 정말 우상향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하면서 위험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가볍게 답변해 주신다면. 네, 인구수는 크게 위험 요소로 작용하지 않고요. 네. 그게 이제 점점 부정적인 요소는 분명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그건 느리게 움직이는 변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할 수가 있어요. 인구는 줄지만 가구 수는 또 느니 그게 또 완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설명하는 굉장히 큰 요소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국 집값도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하는 건가요? 자, 장기적으로?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를 거쳤던 OECD,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좀 높았던 국가들, 프랑스, 영국, 스페인, 그 다음에 호주, 미국, 이런 모든 국가들을 보면 우리의 서울과 같은 역할을 했던 도시들은 그런 저출산 고령화의 추세 속에서도 계속해서 가격이 올랐죠. 초고령 사회로 이탈리아가 진입한 연도가 2006년이고요. 독일이 2008년이고, 그 다음에 다 그 글로벌 금융위기 즈음인데, 그때부터, 파리, 런던, 뭐 이런 주요 국가들의 도시들의 집값 추계를 보면, 뭐 저출산 고령화 전혀 무관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좋은 뷰 포인트를 이제 주셨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도 매우 흡사한데, 그러니까 인구가 예를 들어서 22년, 23년 집값이 떨어진 요인이 인구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 좀 재밌는 표현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인구가 어제 오늘 감소하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스무드하게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요인으로서 따로 구분 짓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근데 인구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인구는 어쨌든 감소세로 이미 들어갔지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지금 가구 분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1인 가구, 2인 가구가 급격히 늘기 때문에 어쨌든 가구 수는 늘어요. 그럼 주택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더 늘어난다는 거죠. 다만 주거 유형이 바뀌거나 할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제가 인구라는 관점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구의 증감보다 더 중요한 건 인구의 이동이다. 그래서 제가 탈동조화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요인과 구조적인 요인이 같이 맞물렸다는 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인구의 이동이 말 그대로 서울과 경기도로 집중돼요. 그러니까 이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과정에서 소위 인플레이션이나 팬데믹이나 이런 걸 마주하면서 이제 이 지방권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시 제자리로 복귀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거나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탈동조화한 거예요. 근데 서울 또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거 지역이 계속 줍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상업화됩니다. 그러면 주택 공급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권의 주거가 많이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그런 동향도 같이 맞물려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쩌면 이런 일시적인 팬데믹이나 전쟁 이후에 발생한 또 초긴축 이런 것들이 쇼크로 작용을 했지만 이걸 계기로 23년 이후에는 정말 그 탈동조화가 더 지속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국 평균 매매 가격 그 자체는 어쨌든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그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혹은 통계적으로 경험한 통계가 플럭추에이션은 있지만 어쨌든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앞으로 어떨까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우상향할 거라고 전제하고 판단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매우 조심스럽지만 그 한 가지고요. 그렇지만 우상향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전혀 다른 경로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저도 10년 넘게 애널리스트 하면서 인구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특히 2013, 14년에 주택가격 강세를 전망을 할 때 그때 제일 많이 공격을 받았던 게 인구론이었어요. 2010년에 서울시 인구가 1000만 명을 하회하면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가구 이론이었는데요. 가구는 늘어난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2014년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가 다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생산 가능 인구의 개념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실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수의 정점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은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다 틀렸죠. 왜냐하면은 결국 수요는 소득 플러스 대출인데
소득은 인구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인구 곱하기 생산성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실수를 했던 거는 원래 그 그레고리 맨큐부터 실수를 했었어요. 89년 논문에서 미국 주택가격이 2006년부터 20년간 계속 빠진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왜 그랬냐면은 미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2000년대 중반에 정점 지나니까 우리 연봉이라는 게 올라갈수록 소득이 높잖아요. 그 당시 생각할 수 있는 적당한 성장률을 넣은 다음에 인구 가성 구성원을 좀 바꿔봤더니 2006년부터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소득이 꺾이니까 성장률이 둔화되겠네. 이거를 80년대 말에 썼는데 왜 틀렸냐면 소위 그 중간중간마다 생산성 혁신이 있었기 때문에 틀렸거든요. 그래서 인구라는 변수를 부동산에 고려하지 않았으면 해요. 그리고 이런 생산성은 지금은 식상하지만 그래서 2017년에 빅테크가 떴을 때 우리가 썼던 용어가 4차 산업혁명이었고 그 당시에 뭔가 생산성 혁신이 한 번 더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고 요즘에도 챗GPT 나오면서 좀 더 생산성이 올라가나 항상 우리는 그 생산성에 집착하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설령 아까 작가님이 가구가 2030년대 정점이잖아요. 그 가구론조차도 결국은 인구수 곱하기 생산성으로 보면 가구 정점이다 하더라도 일본도 마찬가지고 다른 많은 나라가 마찬가지지만 가구 정점을 돌파한 나라조차도 생산성으로 극복을 합니다. 다만 이제 실장님이 얘기하신 거 되게 공감하는 게 이건 전국적인 레벨인 거고 부동산은 부동산이어서 지역 거점 시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제가 2010년에 그 서울시 인구 빠졌는데 서울 주택가격 올라가는 걸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서울 생활권으로 설명을 했어요. 행정구역상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시 지나면은 사람이 갑자기 사람에서 동물로 바뀌냐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귀신으로 바뀐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과천 사는 사람이 서울로 통근통학할 수가 있고 성남 사는 사람이 서울로 통근통학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막 이동하는 건데 왜 행정구역으로 자르냐. 그래서 은은한 그 생활권역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생활권역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생활 권역의 사이즈는 시도 간 인구 이동을 의미하는 그 통근통학으로 볼 수가 있고 그 통근통학 사이즈는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도시를 이용하는 전체 네트워크 사이즈가 커지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이건 생산성의 합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수도권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게 전국 단위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수도권으로의 그 통근통학과 생산성 향상 효과가 너무 발생하다 보니까 지방에서 너무 기가 빨려가지고 이게 양극화가 너무 심각하게 될 거고 지금 대표적인 단어가 탈동조화라고 했으니까 이 탈동조화가 앞으로도 너무 심각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2040년, 2050년 때까지 경기도의 인구 가구 수는 계속 증가하죠. 그다음에 우리 생산성이 늘어나는 지역은 여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불안 요인은 뭐냐면은 이렇게 특정 나라가 특정 권역의 경제의 절반 이상을 총괄적으로 할애한 나라는 세계에 없어요. 수도권이 대규모 메가시티 리전인데 인구 60%에 가까운 인구가 어떤 한 도시 권역에 모이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양성이 좀 없고 그냥 수도권 하나에 너무 집중되어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좋냐 이거에 대해서는 퀘스천이 있지만 인구론 관련해서는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그게 그러면 올해 하반기 이후에 V자 반등이야 이건 아니고 저희가 08년부터 13년처럼 매우 지리하게 그냥 성장률만큼 생산성만큼 올라갔던 그런 몇 년의 기간이 있었고 시장에 다른 투자 상품 대비 초과 상승률이 없었던 오랜 기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도 조금 그렇게 보시는 시각이 지금 약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하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불련님 생각은요? 저는 조금 더 그냥 투자자의 시각에서 말을 한다면은 저는 이제 앞으로 한 10년 뒤 정도쯤 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생각하지 못한 개념으로 좀 이제 새로운 개념이 이제 탑재가 될 것 같은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우리는 아직까지는 한국 사람들은 이제 어떤 지역이 살기 좋아지는 것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GTX가 들어온다든지 지하철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아마 10년에서 15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살 수 없는 지역들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기분 나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이민이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든지 그래서 뭔가 한국인과 비한국인들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지역에 의료 인프라가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가지고 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이라든지 초등학교가 이제 폐교가 돼서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국 땅이긴 하지만 더 이상 한국인들은 거기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지역들도 이제는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살고 싶은 지역들, 이제 살게 되는 지역들이
더 좁아지는 거니까 큰 틀에서는 인구가 뭐 감소하고 가구 수가 감소할 수는 있어도 결국에 밀집도는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개개인이 버는 어떤 소득은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라는 숫자 자체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부분도 네 많다고 분 다의 봅니다. 공통 의견은 집값은 우상향하지만 그것은 수도권과 일부 지역 도시 정도일 것이다. 나머지 또 일부 지방 도시는 크게 위험할 수 그 수도권이 지금도 55% 60%인데 여기서 더 쏠리면은 수도권이 80%는 얘기여가지고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라는 거죠. 이 부동산 매매 가격하고 직접 연결질 수는 없지만 인구가 줄어든다, 가구가 줄어든다 그런 이슈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생각할 수 있는 것 하나가 1인당 교육비예요. 사교육비. 1인당 사교육비가 2022년에 26조예요. 우리나라에. 사교육 시장 규모가. 근데 21년보다 20조에서 26조로 올라갔어요. 6조나. 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출생아 수는 줄어드는데. 그 앞에 말씀하신 게 생산 연령 인구, 만 15세에서 64세, 이 생산 연령 인구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생산 연령 인구가 아닌 만 15세 미만, 이런 유소년 인구라. 이들의 감소 속도는 어마어마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사교육 시장은 더 커질까? 1인당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늘어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산성의 문제죠. 소득의 함수라는 거죠. 인구가 줄어들면 사교육 규모는 줄어들 거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부동산도 비슷한 접근이 필요하겠다라고 저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또 인구라는 관점에서 앞에 명료하게 정해져요. 왜냐하면 그냥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은 결정될 테니까 그러면 앞으로 공실은 어디서 나타날까? 빈집은 어디에 많을까? 폐교는 어디서 많을까? 그걸 스스로 질문해서 답변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서울 수도권에 앞으로 빈집, 공실이 늘어날까? 지어진 집이 있거나 앞으로 지어질 집이 있고 그것을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세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방의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나갈 사람은 있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나라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가 독거노인이 늘어서예요. 만 65세 이상 1인 가구가 늘어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독거노인분이 혼자서 사시다가 1인 가구니까 그분들이 이제 죄송합니다. 돌아가시면 빈집이 되잖아요. 그럼 그 빈집이 될 때 누가 채워줄까? 그걸 질문하시면 돼요. 어디에 빈집이 생기고 어디에 폐교가 등장하고 지역들 보면은 뭐 한 10몇 년 동안 한 명도 태어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전 포인트로 삼으시면 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이 지역에 따라서 크게 달리 나타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우리나라처럼 수도권에 이렇게 인구 60%가 집중된 곳이 없다고 하던데 좀 다른 나라도 어느 정도 집중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건가요? 일본이 가장 유사하죠. 예, 일본이 지방에는 860만 호의 빈집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매년 12만 명씩 우리로 따지면 수도권에 해당되는 동경권이라는 곳에 몰려들고 있고요. 이 추세가 이번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더 가속화됐어요. 일본이 우리의 앞날의 일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똑같이 간다고 보진 않아요. 왜?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거든요, 우린. 그러니까 다른 변화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4천만 명이라 하더라도 일본이 1억 2천만 명이니까 이제 30% 정도인 거고 저희는 이제 5,500만 명인데 수도권에 지금 2,600만 명 살죠. 앞으로는 거의 3천만 명 이상 산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수도권보다 더 큰 메가리전 시티는 있어요. 상해권도 있고 도쿄권도 있고 뉴욕권도 있고 훨씬 커요. 근데 총인구 전체의 절반이 넘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총인구 현재도 55, 60%인데 앞으로 70% 이상 되면은 이거는 뭐 세계적으로 매우 희소한 한국만 그런 뭔가 특수성이 있는 건가요? 저는 그거가 예를 들면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에 아주 유명한 대도시들이 있잖아요. 빅5 대도시들이 있고 그 빅5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 메가 리전들이 다 있고 했는데 우리는 뭐 제가 완전 도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도시는 사람이 모여서 뭘 해야 돼요. 그럼 건축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건축물이 수도권이 많이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또 수도권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산하려고 하면은 외곽에 뭔가 지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수도권이 계속 지금 3기 신도시도 보세요. 수도권에 일자리 없고 주택이 없으니까 뭐 짓잖아요. 그럼 또 그 공간이 또 뭘로 채워지고 그러면 채워지면 거기서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쪽으로 몰려와서 이게 계속 수십 년간 반복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적인 얘기 해주셨고요. 산업적인 걸로는 일본과 우리의 산업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수도권에 더 많이 몰리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일본은 소재, 부품, 기계장치가 가장 주력 산업군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공정 기술이기 때문에 원래 그 기술을 가지고 있던 그 공정을 가지고 있던 선배에게 배워야 돼요. 근데 일본은 그 선배들이 각 지방의 히든 챔피언이라고 하는 모노주쿠리
정신을 가진 그 사람 밑에 가서 도제식으로 배워야 되니 동경권은 무조건 올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떻게 보면 동경권에 몰리는 속도가 지금은 좀 우리보다 늦어지지만 일본도 그분들이 이제 거의 뭐 한계 수명까지 이른 상태라서 갑자기 빨라질 거고요. 우리는 주력 산업이 와해성 혁명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브라운관 TV를 잘 만든 분들인데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건 LED인데 갈 필요가 없죠. 그러면 새로운 판을 만들 그리고 가장 빨리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는 거는 서울과 수도권이거든요. 네. 우리 산업 관점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사회적인 관점에서 또 첨언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냥 배달을 시켜.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국민성 자체가 홉스테드가 그렇게 했죠. 국가를 이제 구분하는데 컬렉티비즘 컨트리냐, 인디비주얼리즘 컨트리냐. 그러니까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하냐,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냐. 근데 우리나라가 집단주의적 컬렉티비즘 한 그 정도가 극단적으로 높은 나라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모여 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5명이나 모였잖아요. 5명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걸 좋아하는 집단지성이나 뭐 그런 것을 발휘해서 위기 국면을 대응한다든가 우리 근모으기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인데, 사회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그 성향 자체가 모이는 걸 좋아하는 그런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그런 것들도 맞물려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그냥 추측을 해봅니다. 마지막 주제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끝났습니까? 네.